안녕하십니까. 디엔드 성형외과의 박상은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그 코스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실제로 좀 중요하고 또 어떤 것들이 또 환자분이 수술하기 전에 결정할 때 굉장히 좀 알고 있으면 중요한 내용인지, 제가 지금까지 거의 뭐 한 20년 정도 수술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한 관점을 더 강조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해서 보통 인터넷에서 보셨던 내용들하고 사실 조금 전혀 다른 내용들 같은 것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코 수술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원인, 또 그런 원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오늘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일반적인 코 수술은 어떤 식으로 먼저 수술을 하는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이렇게 코 수술을 시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이제 간단하게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이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 두 번째는 수술을 하면서 코 안에 있는 그 연골이라든지 어떤 구조들이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 변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코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 한정된 피부가 있는 거에 안에 콧대도 높이고 코끝도 높여서 볼륨이 증가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압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생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코 수술은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콧뼈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콧대를 형성하는 연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콧날개 연골이라고 해서 코끝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연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콧대 부분은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터널처럼 생겨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에 이렇게 이 연골 부분 같은 경우는 비중격이라는 게 벽처럼 서 있는 구조고요. 이 뼈 있는 부분도 뼈가 벽처럼 받쳐주고 있는 구조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끝에 있는 연골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코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코끝을 어떤 자가 연골 같은 걸 통해서 좀 높이고, 그리고 콧대 부분에도 뭔가를 넣어서 높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수술이 보통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경우는 이 이마에 있는 뼈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미간 사이에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은 이제 보형물 높이가 조금 더 높은 걸 쓰는 게 더 맞을 거고요. 그리고 코끝이나 그러니까 매부리가 중간에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 매부리가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보형물 같은 걸 넣게 되면 이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한쪽으로 틀어져 버리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매부리를 좀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코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높일 때 자가 연골을 쓰게 되는데, 귀연골을 쓸 수도 있고 비중격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늑연골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흔하게 하는 방식은 이제 비중격이라는 거를 떼서 이 코끝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뭐 매부리를 좀 깎은 다음에 보통 보형물을 넣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수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까 비중격을 사용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비중격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구조냐면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인데요. 여기는 콧대를 형성하는 뼈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콧대를 형성하는 연골이 있는 부분인데, 이 뼈 있는 부분에도 뼈가 벽처럼 받쳐주고 있는 구조가 있고, 연골 부분도 연골로 받쳐주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비중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비중격을 이렇게 떼냅니다. 떼내면 이렇게 L자로 이제 비중격이 남게 되는데, 이 남아있는 비중격을
뗀 연골을 가지고 코를 높일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방향으로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높인다든지 재료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코끝은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코 수술을 하고 싶은데 워낙 대궁사라 부작용이 진짜 무서워요. 네, 메모리 코는 수술할 때 깎아내기도 해야 되나요? 제가 그거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메모리 코 수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메모리를 깎는 게 더 쉬운가요? 아니면 코끝을 살짝 높여서 메모리가 덜 보이게 하는 게 나을까요?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셔야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뭐 부작용 같은 것들은 보통 이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염증이라든지 구축 같은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걸 겁니다. 그래서 이물질이라는 거는 보통 흔하게 콧대 부분에는 실리콘, 그 다음에 뭐 고어텍스, 뭐 기증진피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끝 같은 경우는 뭐 기증늑연골이라는 거를 또 많이 쓰고, 또 메쉬라든지 뭐 매드포어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을 써서 수술을 하죠. 요것들이 다 이물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 중에서 기증진피랑 기증늑연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동종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 조직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뭐 이제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의 연골과 그다음에 진피 같은 거를 떼서 제품화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100% 내 걸 가지고 쓰게 되면 뭐 염증이라든지 이물 반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고, 뭐 동종 조직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제일 좋지 않은 건 사실 이물질이겠죠. 근데 왜 이런 이제 비자가 조직을 쓰는 거냐면 부족한 콧대 부분에 결국은 뭔가로 어쨌든 코가 너무 작고 퍼져 있으니까 높여야 되는데 그 볼륨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뭔가 자가 조직만 갖고는 커버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콧대 같은 경우는 보통 실리콘이라는 걸 많이 쓰고, 코끝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비중격이 대부분 이제 조금 작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코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코가 낮고 퍼져 있는데 비중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로로 세어 있기 때문에 코가 낮은 사람들이 비중격이 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골도 사실은 굉장히 약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코끝을 제대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연골이 비중격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경우들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특히 이제 기증늑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사실 제일 좀 핫한 내용 중에 하나는 최근에 어쨌든 기증진피라든지 기증연골을 쓰는 경우들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얘기가 많습니다. 뭐 써도 상관이 없다, 뭐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아니면 이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첨예하게 있는데요. 분명한 건 자가 조직에 비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분명히 뭐 논문상에서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염증이라든지 흡수, 그러니까 이건 보통 자가 늑연골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기증 늑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흡수가 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건 실제로 이제 저희 수술 환자분이신데 타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오셔서 이렇게 보면 여기 조금 이상하게 뭔가 피부가 굉장히 경계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흔하게 보기 어려운 것들인데요. 요게 이제 기증진피라는 거를 넣었을 때, 기증진피는 본인 피부에 비해서 압축을 시킨 거다 보니까 흡수율이 좀 더 낮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본인 피부는 계속 얇아지는데 이제 기증진피의 경계 부분이 비치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기증연골 같은 경우도 피부를 얇게 만들면서 이게 이제 튀어나오면서 뭐 피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비침 현상이라든지 피부 혈액순환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색 변형이 조금 색이 좀 바뀌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간과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비중격이라는 거를 수술을 이렇게 떼서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기증내연골만 물론 쓰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자가 비중격을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비중격, 미측 비중격이라고 해서 끝에 있는 비중격이 남아 있을 때
안에 있는 걸 떼어서 한쪽 편에 대고 요 반대편에 뭐 기증력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만 됐을 때 이게 흡수가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자가 조직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밑측 비중격으로 혈액 공급을 얘네들이 양쪽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본인 비중격이 튼튼하고 또 단단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적게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연골이 그렇지 않아도 약하고 좀 이게 흐물흐물한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얘가 굉장히 얇아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탱해주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코 수술한 지 한 45년 되었는데 3년 전부터 콧대 부분에 약간 울렁불렁해지고 색깔도 약간 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부가 얇아져서 생기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피부가 얇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초반에는 좀 빨개지는 느낌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하얘지는 느낌, 그 다음에 보형물 비치는 느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많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조금 이게 정상적인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꼭 전문의한테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보통 자가 조직으로 꼭 어느 정도 수술을 해주는 게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염증이 있었거나, 그 다음에 구축이 있거나, 그 다음에 피부가 얇아진 경우, 또 비대칭이 아주 심한 경우들 같은 경우는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설명드리기는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뭐 일단 우리 황토님 같은 경우는 조금 상담을 한번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부작용은요, 우리 이제 수술이라는 걸 하면서 코 안에 있는 연골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형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비중격 연장 이식이라는 방식이 있고, 비주 지지대와 뭐 디로테이션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술하는 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면, 비중격 연장 이식이라는 방식은 비중격을 떼서 수술하거나 보통은 이제 늑연골 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비주 지지대는 보통 귀연골만 사용해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늑연골을 사용해서 같이 쓰기도 하고 귀연골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각각 수술 방법을 조금 살펴보면, 자, 안에 비중격을 떼서 코를 비중격의 길이를 연장시키면서 수술하는 방식이 비중격 연장 이식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일 좋은 건 늑연골이나 비중격을 써서 수술할 때가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요 옆에 있는 방식이 비주 지지대라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콧날경골이라고 해서 요 양쪽에 이렇게 코끝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너무 힘이 없으니까 여기 사이에다가 연골 지지대라는 거를 넣어줘서 얘 힘으로 이제 코끝이 알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코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끝만 이렇게 비주 부분만 높이게 되면 코가 약간 들리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콧대 중간부터 시작해서 코의 길이를 조절해주는, 각도를 조절해주는 추가적인 연골 작업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귀연골과 그 다음에 늑연골을 같이 쓸 때라든지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합니다. 왜 비중격을 안 쓸까요? 비중격은 대부분 사실은 이제 코가 좀 특히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길이를 비주 지지대를 만들면서 사실 코끝을 높일 정도까지 길이가 대부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중격 연장 이식이라는 방법이 좀 더 적합한 거고요. 귀연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냥 연골을 쌓는 방식 말고 지지대를 만들면서 높이는 방식으로 수술할 때가 사실은 이제 요 방법으로 귀연골을 할 때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가 좀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 비중격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비중격을 뗐을 때 코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골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를 좀 더 늘리거나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이 연골이 작고 약한 경우들은 얘를 뗐을 때 사실은 원하는 길이만큼 늘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증 늑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써서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중격이 사실 조금 크고 튼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비중격 연장 이식이라는 방식이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수술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또 어느 정도 연골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코가 사실 조금 크고 그다음에 연골도 튼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거고요. 비중격이 좀 작고 약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코가 좀 작고 연골이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경우들은 사실은 이렇게 비중격을 떼고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충분한 길이도 나오지 않아서 코끝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문제는 이제 얘를 떼고 났을 때 이 구조가 원래 튼튼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문제는 콧대 부분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심한 경우는 우리가 안장코 변형이라고 해서 뭐 코가 주저앉았다라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생기는 건데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보면 콧대 중간이 확 밑으로 연골 부분이 꺼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연골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가능하면 비중격을 떼지 않고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안에 있는 구조는 떼서 충분한 양을 사실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손상시키지 않고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귀연골이라든지 아니면 늑연골 같은 걸 써서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구조적인 부분에서 훨씬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